자, 안녕하십니까. 하정보의 주식 클래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내용은 물가가 뭐길래 물가가 오르게 되면 보통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가가 올랐단 말은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기업들이 비용이 증가한 거죠. 비용. 일단은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물가가 뭐길래 증시가 흔들리나, 그리고 과연 이러한 상황일 때 오마의 현인 워런 버핏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그 내용을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간단히 볼 수 있는 게 주요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같이 보는데요. 자, 첫 번째는 연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 자료는 2022년 5월달 미국의 물가 자료를 보고 계신데 첫 번째는 이제 연간 기준에서 올랐냐 내렸냐. 4월 달에 8.3이었다가 뭐 이제 작년과 동기 대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6%로 올라 버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연 단위고, 왜냐하면 해마다 약간 특수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보는 게 지난달보다, 이건 MOM이라 그럽니다. 지난달 4월보다 어느 정도 월간으로 비교해서 어느 정도 올랐냐. 월간은 뭐 보통 한 자릿수 미만입니다. 근데 지난 4월 달에 월간 데이터는 3월 대비해서 0.3% 정도 올랐었는데 5월 달은 1%니까 5월 한 달 동안에 엄청나게 미국의 물가가 많이 오른 거죠. 근데 물가를 볼 때도 약간 이런 게 있어요. 항상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눈으로 습관적으로 모든 언론들은 이걸 발표합니다. 8.6%.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연준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실제적으로는 거는 물가라는 걸 보게 됩니다. 약간 숫자가 낮죠. 이건 6%, 이건 8.6%. 근데 근원 같은 경우는 약간 물가 지표를 변동할 때 두 가지 정도를 빼요. 첫 번째가 뭘 빼냐 하면 식료품을 뺍니다. 그러니까 뭐 옷 같은 건 안 빼는데 가장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식료품 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니까 미국은 또 어떤 나라죠? 자동차의 나라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을 뺍니다. 에너지. 요거 두 개는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요거 빼고 보자. 그게 이제 거는 CPI.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 연준은 우리가 이제 FRB라고 이야기하죠. FRB가 FMC 회의를 통해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너무 심하다 싶으면은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이게 또 처진다 그러면 금리 인하하게 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요것도 6%면 되게 높게 나왔죠. 그만큼 이제 요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 시장은 야, 기업들 실적이 나빠질 거야. 또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힘들 거야. 그럼 기업들의 실적도 나빠지고 소비자들의 씀씀이도 힘들어지면 그 기업의 주가는 실적은 나빠지겠죠. 차를 만드는데 자동차의 매입 원가가 비싸. 근데 소비자들이 또 돈이 없어. 차를 못 사. 그럼 그 자동차주의 향후 실적은 나빠지겠죠. 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거나, 시장에서는 물가가 상승하는 동안에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 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요 중에서 이런 걸 볼 때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채권금리라는 겁니다. 채권이란 단어만 나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머리를 좀 싸맬 수가 있는데요. 채권은 간단히 보시면 어렵진 않을 수는 있어요. 같이 한번 풀어보죠. 만기가 2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어요. 당연히 만기가 10년짜리가 2년짜리보다 금리라 표현하면 더 높겠죠. 왜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은행에서 돈을 넣을 때 생각해봐요. 1년짜리 정기 예금하고 10년짜리 정기 예금하고 금리를 어디가 많이 줍니까? 오래 넣으면 넣을수록 금리가 올라가죠. 바로 그 논리입니다. 만기가 길다는 것은 이 채권에 대한 해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보통 이제 10년이 조금 중장기라 이야기하고 미국 기준으로 2년을 좀 단기라 하는데, 그것보다 금리가 높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앞으로 경기가 나쁠 것 같아. 그러면 시장은 만기가 짧은 거, 이렇게 만기가 짧은 거를 냅다 팔게 됩니다. 팔아버려요. 팔았다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 가격이 폭락을 하겠죠. 2년물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할 겁니다. 근데 채권이라는 거는 미래 가치를 이자율로 현재로 나눈 거예요. 더 어려워졌어요. 어쨌든 간에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자율이 폭등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정말 앞으로 나쁠 것 같아 그러면은 단기물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자율이 빨리 올라갑니다. 장기보다. 왜? 일단 단기부터 팔고 보자. 지금 당장 앞뒤가 지금 어렵다는 거야. 그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장기물하고 2년물하고 차이를 스프레드라 그래요. 스프레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10년짜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2년짜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면 스프레드는 거는 10 빼기 2니까 이 차이는 좁아져 버리겠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봤듯이 물가 지수가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스프레드가 좁아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자료는 스프레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10년물하고 2년물. 지금 0%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주 정시가 고요하고 2020년이나 1년처럼 돈을 막 풀 때는 코로나 때문에 돈을 풀었죠. 오히려 차이가 이렇게 100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쵸? 2020년 언젠가요? 21년까지 넘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100 이상. 쉽게 말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2%대면 100이란 말은 이게 베이시스 포인트니까 100이면은 1%입니다. 그러면 2년물짜리가 1%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영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은 거의 둘 다 똑같아졌다. 또는 역전 현상까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갑자기 우리가 시장에서 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 갑자기 올랐는데 또는 자, 그런 상태에서 시장에서 단기물, 보통 단기물의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아하, S공포가 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식 하시면서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참 막연하게 들리는데 본 영상을 보셔가지고 그런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10년물하고 2년물을 좀 간이 많이 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야 그거보다도 아예 그냥 10년, 2년 말고 30년, 5년물도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 그냥 제가 첨가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요것도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오마이갓. 예. 우리가 말하는 기준금리는 계속적으로 빨리 올리게 되고요. 그럼 기업들의 실적은 나빠지게 됐고 주가는 급락하게 되겠죠. 급락하더라도 대부분이면 약간 경기에 민감한 주식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원인 자체가 만약에 물가를 이렇게 올리게 되고 또 스프레드가 좁아지는 원인 자체가 원자재에서 만약에 출발했다면 아까 봤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에너지 가격을 뺀다고 하더라도 뭐 유가가 올랐다든지 곡물가 올라 이런 거 뺀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빼고 봐도 직간접적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의료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주거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 물가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로는 두 개를 빼지만은 실제로 간접적으로는 그 두 가지 때문에 예금까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꺾이는 거.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했던 이 미국의 물가 지수의 어떤 쇼크라든지 아니면은 경기 둔화 우려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시장을 볼 때는 야, 좀 어렵지만은 채권의 메커니즘은 한 번씩 물가 채권의 메커니즘은 여러분들이 본 영상을 통해서 봐줬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인데 그럼 과연 워런 버핏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투자처를 하고 있을까요? 자, NH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일단 시장은 이렇게 시크니컬한 시장이 있고요. 아주 시크니컬한 그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방어적인 성격이 좀 있고 또 시크니컬한 성격으로 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보면 2020년도 정시처럼 붐 장세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팍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파지티브 이코노믹 그로스라고 해서 경제 성장 전망치도 막 좋고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지금 보면 2021년도 정시처럼 약간 슬로우 다운 이렇게 들어갑니다. 슬로우 다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방어적인 성격이 올 것이고 2021년처럼 약간 이제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리세션.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리세션에 닿으면 다시 어떤 과정이 나오겠습니까? 리커버리라는 과정을 갈 겁니다. 리커버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워런 버핏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걸 2020년도 붐 정세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풀었습니다. 근데 2021년도 정도 되니까 갑자기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백신이 나오고 그쵸, 우리도 1차, 2차 접종을 맞고 뭐 리오퍼닝 한다고 하는데 근데 뭔가 주가는 쭉쭉쭉 내렸던 것 같아요. 이게 주가 그래프입니다.
근데 2022년도 더버렸더니 갑자기 금리 인상한다 그러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무슨 변수도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전쟁이 발생해서 뭐 유가라든지 에너지가 폭등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워런 버핏은 이런 거를 좀 구분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걸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요걸 한 2020년 정세 붐 팍, 우리가 잘했은 게 아니라 사람이 다 올라갔잖아. 자, 그리고 2021년 정세 약간 하반기 때 메타버스 관련적으로 움직이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코스피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처졌거든요. 그리고 자, 2022년도 정세, 야 이거 뭐 맨날 내려가는 그런 장세가 좀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은 결정적으로 리커버리로 갈 것인데, 이 워런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붐 장세에서는 약간 밸류 모멘텀 로 사이즈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호황기 때, 그러니까 시장이 좋았을 때는 뭐 중소형주나 모멘텀 주식이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 투자의 비중을 늘리라고 워런 버핏은 예전에 조언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좀 지난 이야기지만 2020년도에는 그냥 다 올라갔던 거야. 그리고 21년도에 장이 좀 내려올 때도 하반기에 메타버스라는 열풍이 나오면서 또 모멘텀 주식이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약세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불황기획 있죠. 약세장. 보통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20% 하락하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약세장이라고 그래요. 실제적으로는 제가 현장에서는 마이너스 10% 정도만 내려가도 지수가 어느 정도 약세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워런 버핏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장기 투자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퀄리티 low volatility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약간 퀄리티 주식, 예? 퀄리티 주식이란 건 뭐냐면, 어떻게 보게 되면 성과가 좋은 주식, 실적이 탄탄한 주식, 가치가 있는 주식, 이런 주식이 그래도 그나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우 볼이란 말은 뭐냐면, 로우란 단어 자체가 작은, 볼은 보통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바이오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실적 없는 뭐 이렇게 뭐 날라다니는 이런 주식보다는 어느 정도 가치주,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왜 불황을 만든 이유 자체는 대부분이 인플레이션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생겼다는 말은 거꾸로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한 종목들에 투자를 하라고 워런 버핏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투자분들은 어차피 이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이클을 알고 있으면서도 쉽지는 않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시장은 어느 정도 리커버리 하는 과정을 가져가더라. 그 관점을 한번 워런 버핏의 투자법 사이클을 통해서 한번 봐본 것 같습니다. 2020년도, 21년도, 22년도라 보신다면 어느 정도 에너지 가격의 어떤 가격 하락 자체가 어제 리세션을 좀 마무리할 수도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갑자기 많은 투자가들의 조언을 조금 한번 공유를 해봤는데, 요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 애널리스트의 예측을 믿어도 될 만한 뻔한 산업은 없다. 예측을 믿었다가 문제에 봉착되기 십상이다. 이건 데이비드 드레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애널리스트의 예측을 무조건 믿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너무 그렇게 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뭐 맨날 매수야, 한국은. 근데 한국의 리포트에서 맨날 매수는 항상 여러분들이 팩트를 체크하는 쪽으로 보시면 좋고요. 팩트. 어떤 상황인데 여기서 뭐 매수, 목표가 유지 이런 것보다는 그 매수 리포트의 팩트만 체크하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뭐 목표 주가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외국계의 리포트다. 근데 외국계는 상당히 매수와 매도가 공격적입니다. 한국 투자가보다는. 자, 요런 리포트라고 생각하실 때는 그냥 바로 액션을 취해야 돼요. 요걸 하지만은 내 자산 잃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데이비드 드레먼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겠고, 또 하나의 가치 투자에 피트 린치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죠? 당신이 보유하는 주식이 어떤 주식이고 왜 보유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 녀석은 막연히 오르게 되어 있어. 이 말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많은 투자분들이 주식을 하다 보면, 저도 가까운 게 현장에서 보면 어떤 주식인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리고 그냥 보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L전자니까, S전자니까. 물론 결정적으로 좋은 주식들은 자기 자리를 가겠죠. 하지만 모멘텀이란 것도 어느 정도 되면 꺾이게 되거든요.
실내로 경협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협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대북 정책 가치도 바뀝니다. 그런 것들. 당신이 보유하는 주식 어떤 주식이고 왜 보유하는지를 항상 좋으나 나쁘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조금 흔들려도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고 조금 할 수 있고 빠졌다가 조금 올라도 과감하게 비중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뻔히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좀 또 이런 물가 지표를 통해 가지고 정시 변동성이 클 때 한번 체크해야 될 내용이 될 것 같고, 자, 워런 버핏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우량주를 적절한 가격에 사는 것이지. 이게 포인트예요. 적절한 가격에 사는 것이 그저 그런 기업의 주식을 저렴하게 사는 건 아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몇 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량주를 적절한 가격에 사는 것이지. 이 적절한 가격이라는 것은 항상 주식 투자가의 영원한 숙제예요. 영원한 숙제. 그러니까 적절한 가격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싸서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쉽잖아. 이 싸다는 건 사실 적절한 가격은 아닌 것 같아.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사이클을 보일 거예요. 그죠? 싸질 때 산다기보다는 쌌다가 비싸질 때 사가지고 싸질 때 파는 것 같습니다. 말장난 같습니다만은 쌀 때 사는 게 아니라 비싸질 때 사고 이제 싸지려 할 때 판다. 근데 요런 단어는 요건 조금 응용에 좀 어려울 수가 있긴 있는데, 밑에 있는 단어 그저 그런 기업의 주식을 저렴하게 사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기업 하나를 살 때 그만큼 어느 정도의 트렌드를 보고 사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곱씹어 봤으면 싶어서 제가 넣어봤고요. 도대체 그럼 워런 버핏은 어떤 관점에 투자를 하는가? 오랜만에 워런 버핏의 투자 기업 평가 12가지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완벽하게 조합된 주식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업, 경영, 재무, 시장인데, 자, 일단 회사 활동은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이 같아요. 너무 어려우면, 내가 어려우면 여러분도 어려운 거야. 그리고 이제 워런 버핏의 기준에 기왕이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거는 조금 저도 한국 주식하고 조금 어폐가 좀 있어요. 향후 전망이 밝은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기업에서의 포인트는 향후 전망은 좀 밝아야 되고, 만약에 뭐 앞으로 어디 올 것 같다, 언제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는 주가도 좀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때 남들보다 못 올라가겠죠. 그런 거 보는 거고. 자, 두 번째가 이제 경영에 대한 지표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경영자가 합리적이고 솔직한지는, 그 다음에 업계의 관행에 도전할 용기가 있는지, 그건 너무 이상적이야. 하지만 이제 가끔은 투자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이 경영자는 도대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야기를 하죠. 어디 경영자가 어디 출신인지, 정치 테마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어디 출신인지, 학력 지연, 뭐 정치 인맥 테마 말고, 학력은 뭘 했고 뭘 공부했고 뭐 어디 출신. 유통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많이 중요해요. 어디 있던 기업이 이렇게 왔다, 그럼 회사가 확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한 번씩 체크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내용이고. 자, 재무 상태는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말이 나온 게 중에 제가 조금 하는 것은, 이 주당 순이익 EPS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주가 수익 배율, 이 펄을 찾아내는 거예요. 뭐 10배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한국의 코스피가 10배인데 10배 기준은 2650이다, 뭐 이런 말 하죠. 그래서 2650m 내려가면 한국 주식은 저평가다, 이런 이야기 하죠. 되게 쓸데없는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왜? 이게 그 예상 EPS거든. 예상 순이익이 앞으로 이 기업이 1년 후에 벌어들일 거를 예상한 거잖아. 근데 예상이란 것 자체가 뭐 갑자기 물가를 올린다든지, 뭐 전쟁이 발생한다든지, 뭐 파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아예 맞다 안 맞다는 아니지만 사실 예상치잖아.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해요. 어떤 거, ROE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본 이익률, 오늘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예. 자기 자본 이익이 하는데, 쉽게 말해서 기업들이 내가 내 돈으로 얼마 정도의 이익을 냈느냐, 내가 내 자본으로 내 돈이 자본이죠. 내 자본으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냈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건실하게 돈을 벌였다는 걸 좀 평가하는 지표라고 해요. 자, 그런 걸 좀 많이 이야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일단 뭐 여러분들 그냥 알게 되면 뭐 내재 가치보다 낮은 가격 이런 거는 사실 뭐 일반 투자분들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워런 버핏은 워낙 이런 걸 좀 장기적으로 하고 큰 돈이 움직이니까 이런 방식을 취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번 과연 워런 버핏에 노출되어 있는 12가지 기준은 어떤 걸 보는지를 한번 봤으면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그럼 이분은 과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주권을 가지고 과연 지금 제가 영상을 함께하는 이 물가가 뭐길래 막 물가 올라가서 채권 금리가 폭락한 이 시점에 워런 버핏은 정말 그러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워런 버핏의 어떤 투자처를 알고 싶을 때는 웰즈 위스덤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너무 어려워요? 네. 이게 아니겠네. 홈페이지에 아무 때나 이거 웰즈 위스덤이라는 사이트는 보통 회원 가입하지 않고도 워런 버핏이라든지 이런 버커스 해셔웨이의 리포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런 버핏의 주요 펀드 이름이 보면 버커셔 해셔웨이라는 회사인데, 자, 이 회사는 도대체 뭘 사고 지금 3월달 기준으로 뭘 사고 뭘 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래도 뭐 많은 투자분들이 어떤 가이던스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 2021년 3월 21일 기준으로 산 종목을 한번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뭘 샀어요? 자, 이는 체인지 퍼센테이지니까 비중이 이제 변한 걸 말하는데, 가장 워런 버핏이 지난 1분기 동안에 정식 이렇게 내려가고 막 물가가 이렇게 시장에서 지배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1분기 때는 가장 많이 산 기업이 바로 쉐보론이라는 기업입니다. 미국에. 이거 뭐에서 에너지 기업이죠. 에너지.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던 원인에 대해서 워런 버핏은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거고, 옥시덴탈 여기도 보면 페트롤리움 있죠. 페트롤 이것도 에너지 기업이죠. 에너지분.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 뭐죠? 게임주예요. 약간 어웨긴 한데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HP 휴레패커드가 되는 거고, 또 시티그룹도 금융주도 조금 샀습니다. 근데 약간 지난 3월달에 워런 버핏의 투자 아이디어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에너지 기업의 비중을 높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고, 두 번째가 그럼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단타 치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죠? 여기 보면 막 글자가 많이 나와요. 빌리어네어, 인베스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뭐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뭐 글자도 많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예? 뭐 주주가 뭐 8억 9천 몇 명이나 있어요? 엄청 많네. 자, 이렇게 보고 그다음 판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산 게 있으면 에너지 기업을 샀고 판 것도 있을 거야. 뭘 팔았을까 봤더니 오히려 이건 셀이에요. 이제 이거는 이제 비중을 좀 글자 좀 작나? 자, 브라이전 뭐지? 통신회사야. 오히려 통신회사 같은 경우는 뭐 5G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줄였어. 그리고 스토어 캐피탈이라는 회사도 좀 줄였고, 브리스톨 마이어스라는 기업도 줄이고, 뭐 제약주네요. 이거는 로얄티 제약주. 그러니까 약간 통신주 같은 좀 비중.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린 투자 아이디 여기서 얘네들이 줄인 게 중요한 거예요. 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이 비중을 늘린 게 중요한 거. 역시나 물가가 뭐길래 워런 버핏까지 물가가 뭐길래란 질문에 에너지주의 비중을 높였다는 거. 이런 게 투자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애매하면 이제 이런 데 들어와 보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 웰즈 위스덤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포털 사이트에 워런 버핏을 치면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있느냐? 여전히 워런 버핏은 과연 이게 정말 애플이란 기업이 여전히 42.7%의 포트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어요. 그럼 애플이 정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워런 버핏은 이거를 지금 리세션이라 분석을 했는데, 그럼 워런 버핏은 지금 리세션 구간에 에너지주의 비중을, 쉐보론의 비중을 높인 건 우리가 오케이 하겠는데, 과연 로우 볼러티리티라는 표현을 쓸 때 로우 볼, 그러니까 낮은 변동성의 가치주, 그 다음에 하이 퀄리티를 선호했는데, 그럼 워런 버핏은 과연 로우 보면 불안개는 로우 볼과 하이 퀄리티라고 그랬잖아요.
변동성이 작은 가치 주면서 실적이 좋은 주식을 말하는 건데, 그럼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애플이란 기업은 과연 워런 버핏 입장에 비중을 그대로 42%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애플은 그냥 단순하게 기술주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애플은 단순히 기술주가 아니구나. 그래서 시장에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애플은 가장 안전한 또 하나의 주식이라는 이야기도 가끔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인플레이션이 되더라도 가격 지배력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 처음에 했던 이야기. 물가가 올라도 애플은 팔린다는 거야. 아이폰은 팔린다는 거고, 맥 PC 팔린다는 거고. 애플카가 테슬라 전기차가 6천만 원, 7천만 원 내고 애플카가 1억에 꺼내 놓으면 애플카가 팔린다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예요. 가격 지배력.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워런 버핏은 여전히 애플의 비중을 가장 높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타 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금융주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본다는 거는 사실 크게 나쁘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쉐보론이 있고 코카콜라까지 워런 버핏이 되게 좋아하는 회사들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파주하게 한국에도 과연 그러면 이렇게 물가가 뭔가를 지배하고 뭐 단기물이 급락을 해가지고 단기물의 금리가 역전돼서 경기 침체 우려가 올 때 이런 어떤 향후에 언제 리커버리하는 방면으로 갈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은 한국에도 많은 리포트들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이거는 증권사 일부 자료인데, 안정적인 실적과 현금으로 확보한 우량주의 저가 매수기에, 이건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량주란 말도 그러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안정적인 실적과 현금 흐름 확보한. 그러니까 우리 많은 투자분들도 이런 자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볼 수가 있어요.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현대차가 있어. 근데 파업을 한다던데, 근데 언제 전기차가 팔릴 좀 애매하잖아요. 저 삼성물산이 있어. 근데 삼성물산은 또 삼성전자 지배 구조가 좀 헷갈리는데, 삼성 SDS 있어. 다 좋아. 아유 좀 무거워. 현대건설 있어. 뭐 다 좋지. 근데 뭐가 문제지? 아유 또 건축 경기가 좀 민감한 거야. 두산밥켓도 마찬가지. 오리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건설은 아까 제스랑 같은 거고, 롯데쇼핑 그럼 이런 거 이제 하나씩 좁혀가는 거예요. 대우건설 일단 건설은 조금 애매한, 원가 전가리 애매하죠. 제끼고 롯데쇼핑 있고 신세계가 있을 거야. 그럼 두 개를 또 비교를 할 거죠. 2대5냐 추신수냐 그렇게 비교를 하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나머지 지표를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롯데가 조금 현재로는 조금 비싼 걸로 나와요. 비싼 걸로 나오고, 아까 말한 이 자기 자본 이익률도 롯데는 아직까지 이익을 별로 못, 신세계는 마진율이 꽤 커요. 그죠? 요런 거를 이제 상대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약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롯데가 신세계보다 어디 갔니? 롯데가 신세계보다 모든 자료가 비싸게 나옵니다. 비싸게 나와. 뭐 하나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잘 없어요. PBR도 그렇고 15.4, 6.4, 10.4, PBR도 딱 하나 있네요. 뭐가 있어요? 장부 가치가 신세계보단 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러면 롯데라는 유통주니까 롯데라는 기업을 로우 볼로 볼 건지 하이 퀄리티로 볼 건지. 더 어려워졌어? 로우 볼로 본다 그러면은 오히려 롯데쇼핑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로우 볼로 보면. 근데 하이 퀄리티를 보게 되면 신세계를 선택해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워런 버핏이 12가지에서 과연 롯데쇼핑으로 들어오는 경영자가 누군지, 사실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근무하던 장 대표님이 롯데로 갔어요. 그러면 그럼 나는 롯데라는 기업 자체를 좀 관심 있게 봐야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도 비슷하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어느 정도 시장이 약세 국면에서 많은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물가가 뭐길래라는 어떤 자료에서 결국 물가라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향후 언제 시장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로우볼과
하이 퀄리티. 그러니까 하이 퀄리티라는 단어보다는 쉽게 말해서 지금 불황장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나 그냥 모멘텀 하는 주식들은 오히려 어렵다. 어렵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다. IT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배터리 소재처럼 계속 실적이 좋고 그게 이제 하이 퀄리티가 되죠. 정설을 하는 기업들은 오케이. 근데 그것도 사실 흔들리기 쉬운데 그것보다 좀 그렇다면 로우볼처럼 해가지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탄탄하다든지 자산이 많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가격 노이즈가 작다든지 그런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는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매주 한 번 월요일 날 업데이트 되니까 에피소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좋은 투자 아이디어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